안녕하세요. 집이나 가게 구할 때 쓰는 임대차 계약서. 다들 한 번쯤은 써보셨죠? 그냥 사인하고 도장 찍는 서류, 이렇게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이 종이 한 장 안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거대한 법의 원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계약서에 딱 사인을 했어요. 그럼 그 순간 모든 게 끝난 걸까요? 과연 그 계약서에 적힌 조항들이 법보다 더 위에 있는 절대적인 규칙이 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먼저 계약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원래 법의 가장 기본 원칙은 계약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각자 자유로운 뜻에 따라서 정하는 게 최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법은 진짜 필요한 만큼만 살짝 개입해서 이 자유를 지켜주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이게 바로 현대적인 법이 시작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우리가 맺은 계약이 늘 최종 결론은 아니거든요. 법이 쓱 들어와서 판을 바꾸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임차인 보호법 같은 특별한 법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약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세입자들을 보호하려고 계약서 내용보다도 더 우선해서 적용되는 일종의 법적인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들어보셨죠? 바로 그 법들입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법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개입하는지 딱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계약서에 임대기간을 1년으로 썼다고 쳐요. 그래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한테 최소 2년을 보장해줍니다. 와, 계약서보다 법이 더 센 거죠. 또 계약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저 더 살게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법이 딱 쥐어준 아주 강력한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거대한 힘, 어떤 철학 같은 것들이 우리 법 뒤에서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그 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법 체계는요, 그냥 하나의 원리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법을 움직이는 세 가지 핵심적인 모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 개입 규칙집. 이걸 자유주의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계약 자유 원칙 있죠? 바로 그게 이 모델의 핵심이에요. 국가는 정말 최소한의 규칙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싹 다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바로 수호자입니다. 사회복지국가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모델은 자유만 외쳐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왜냐? 생각해보면 애초에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이 주거나 노동처럼 생존에 꼭 필요한 문제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자와 약자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임차인 보호법이요. 바로 이 수호자 모델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결과물인 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 모델입니다. 이건 앞에 둘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법이 직접 나서서 네가 옳아, 네가 틀렸어 이렇게 답을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마치 축구 경기 심판처럼 모두가 공정한 규칙 안에서 뛸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어주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공정한 과정 그 자체라는 거죠. 힘 있는 쪽이 대화회장을 마음대로 휘젓지 못하게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 거기에 아주 충실한 모델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모델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어느 하나가 다른 걸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현대법이라는 건 이 세 모델이 서로 막 경쟁하고 또 같이 존재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약자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도 그 필요성이 좀 적어지는 순간이 오겠죠? 바로 그럴 때 다시 첫 번째 모델, 즉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경우들인데요. 첫째, 상가 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훌쩍 넘는 아주 비싼 임대차 계약을 한번 볼까요?
이럴 때 법은 이 정도 보증금을 내는 임차인이라면 경제적으로 약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최단기간 보장 같은 특별 보호를 거두어 드립니다. 다시 계약서에 쓰인 내용이 중요해지는 거죠. 둘째, 계약이 끝나고 가게를 원래대로 복구하는 원상회복 의무 같은 건 어떨까요? 이건 생존의 문제라기보다는 계약을 마무리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들끼리의 약속, 즉 계약서의 내용을 더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를 보호하겠다는 법의 개입, 그러니까 두 번째 모델이 너무 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 자정 능력이라고 하죠. 그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잉 규제의 악순환이라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법이 모든 걸 다 해결해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스스로 도덕이나 관습 같은 걸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뭐든지 법에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사회는 법이 더 필요하다고 외치게 되고 결국 사회의 자율성은 점점 더 망가지는 과정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세 번째, 심판 모델이에요. 지금 보시는 재판과 조정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재판은 판사가 법에 따라서 누가 이겼다 졌다 하고 판결을 내려주는 방식이죠. 반면에 조정은요,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해서 서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합의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즉, 법이 정답을 딱 내려주는 게 아니라 양쪽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공정한 대화의 장을 열어주는 거죠. 바로 이런 방식이 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푸는 힘을 다시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조정은 재판과 달리 양쪽이 모두 오케이 해야만 시작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가 우리한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제 슬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법이라는 건요, 단순히 이건 하세요, 저건 하지 마세요 하는 하나의 규칙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세 가지 힘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어요.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최소 개입의 원칙, 또 약자를 위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수호자의 개입, 그리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판의 역할까지. 이 세 가지가 서로 균형을 맞춰 나가는 아주 역동적인 시스템.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인 거죠. 이제 여러분은 법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법이나 규칙을 딱 마주쳤을 때 그냥 받아들이지만 마시고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법 뒤에는 어떤 철학이 숨어 있지? 왜 여기서는 자유를, 저기서는 보호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하고 말이죠. 결국 모든 법의 중심에는 이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법은 어디까지 우리 삶에 들어와야 하고 또 어디서부터는 우리에게 맡겨둬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 끊임없는 균형 잡기야말로 살아 숨쉬는 법의 진짜 모습이니까요.